고요한 복도를 따라 유라의 고무 밑창 신발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거의 소리 없이 스쳤다. 그녀의 손에 들린 청소 카트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악기처럼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군인처럼 계산되어 있었다. 왼쪽으로 부드럽게 방향을 틀어 스위트룸 문을 열고 복도를 청소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여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다른 직원들에게 그녀는 그저 성실하고 과묵한 중년의 청소부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신분을 알지 못했고 그녀가 이 호텔의 가장 높은 곳 모든 것을 소유한 남자와 침대를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한유라. 아우라그룹의 비밀감사팀, 일명 그림자의 수장이자 그룹의 총수인 강민준 회장의 아내. 그녀는 지금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 중이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우라그룹의 핵심 기밀, 특히 아우라 로열 호텔의 해외 확장 프로젝트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 경쟁사로 유출되고 있었다. 이사회의 모든 보안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보는 계속해서 새어나갔고 그 출처는 오리무중이었다. 내부 소행임은 분명했지만 용의선상에 오른 고위 임원들은 모두 철벽 같은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강민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그의 아내 한유라였다. 유라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찾아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그녀는 사람들의 말보다 그들의 버려진 휴지 조각 무심코 남긴 지문 컴퓨터 화면의 희미한 잔상을 더 신뢰했다. 청소부라는 신분은 그녀에게 완벽한 위장이었다. 아무도 청소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고 바로 그 점이 유라에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오늘 그녀의 목표는 35층 VIP 라운지였다. 정보 유출의 유력한 용의자인 재무팀의 박상무가 오늘 저녁 중요한 비공식 미팅을 갖는다는 첩보가 있었다. 유라는 라운지 폐점 시간 직후 모두가 떠난 자리를 청소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카트를 라운지 입구 근처의 보관실에 세우고 능숙하게 청소 도구를 챙겼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주변을 훑었다. CCTV의 사각지대 비상구의 위치,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 입체적인 지도로 그려졌다. 그녀의 손목에 찬 저렴한 전자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다. 라운지에서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그녀의 시간이었다. 라운지 안은 고급 위스키와 시가 향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유라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내용물을 살폈다. 구겨진 냅킨 영수증 담배꽁초. 특별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박상무가 앉았던 테이블 아래 카펫에 아주 작은 얼룩에 고정되었다. 일반적인 음료 얼룩이 아니었다. 색깔이 미세하게 달랐고 점성이 있어 보였다. 그녀는 장갑 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샘플을 채취해 작은 비닐백에 넣었다. 다음은 박상무가 사용했던 컴퓨터가 놓인 비즈니스 코너였다. 그는 떠나기 전에 모든 파일을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웠을 것이다. 하지만 유라는 그보다 한 수 위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초소형 USB 장치를 꺼냈다.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 기술팀이 개발한 최첨단 데이터 복구 장치였다. 그녀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청소하는 척하며 모니터 화면을 주시했다. 몇 분 후 삭제된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떠올랐다. 대부분은 평범한 업무 파일이었지만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파일명은 JO 프로젝트. 유라는 즉시 파일을 자신의 보안 서버로 전송했다. 임무를 마친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청소를 마무리하고 라운지를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귓가에 동료 미화원들의 수다 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한씨, 오늘따라 유독 늦게까지 일하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아닙니다, 김 여사님. 그냥 맡은 구역을 좀 더 꼼꼼히 보고 싶어서요. 유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평범해서 아무도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강철 같은 의지를 읽어낼 수 없었다.
직원 탈의실로 돌아와 젖은 작업복을 갈아입던 중 그녀의 낡은 휴대폰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대포폰이 아닌 아주 오래된 개인용 휴대폰이었다. 화면에는 고등학교 3학년 5반 동창회 알림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순간 유라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동창회. 그녀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그 행사였다. 그녀는 화면을 응시했다. 메시지 아래로 오랜 친구들의 이름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름 하나, 오수진. 이름을 보자마자 10수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언제나 반짝이는 것들을 몸에 두르고 무리의 중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좋아했던 소녀. 유라의 조용하고 평범한 모습을 사사건건 비웃으며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했던 아이. 유라는 애써 그 기억을 지우려 했지만 잊고 있던 감정의 찌꺼기가 가슴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는 동창회에 가고 싶지 않았다. 지금의 삶, 지금의 임무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을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우라 그룹 회장 부인이라고 말할 수도 비밀 요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청소부라고 말한다면 오수진을 비롯한 아이들의 반응은 불보듯 뻔했다. 동정과 경멸이 섞인 그 시선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유라는 휴대폰을 사물함에 던져 넣었다. 잊어버리자. 그건 더 이상 그녀의 세상이 아니었다. 호텔을 나선 그녀는 화려한 서울의 밤거리를 걸어 익숙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검은색 세단 한 대에 조용히 올라탔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김 비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아요, 김 비서. 집으로 가죠. 차가 한강의 야경을 가로질러 도시의 가장 호화로운 주상복합 아파트 아우라 팰리스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던 그녀는 이제 세상의 정점에 있는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강민준이 서재에서 그녀를 맞았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냉철한 승부사였지만 유라 앞에서는 언제나 부드러운 남편일 뿐이었다. 그는 아내의 지친 기색을 알아보고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고생했어, 유라야. 뭔가 알아낸 거 있어. 작은 실마리 몇 개요. 박상무가 생각보다 더 교활하네요. 하지만 곧 꼬리가 잡힐 거예요. 유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를 듣는 민준의 눈빛은 한없이 진지했다. 그는 아내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아내의 얼굴에 스친 아주 작은 그늘을 놓치지 않았다. 무세운 다른 일 있어서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내 동창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이런 게 왔어요. 별건 아니에요. 민준은 메시지를 찬찬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느끼는 감정의 파동을 읽을 수 있었다. 가고 싶어. 아니요. 갈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정말 아니면 두려운 건 아니고. 민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유라의 어깨가 순간 굳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았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귀찮을 뿐이에요. 유라야. 민준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당신은 아우라 그룹의 그 어떤 위기보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더 어려워하는 것 같군. 당신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당신은 한유라야. 내가 사랑하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당신 자신을 피할 필요는 없어. 그의 말이 유라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그림자로서 그리고 회장 부인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다. 평범했던 과거에 한유라는 가면 뒤에 철저히 숨겨두었다. 어쩌면 민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만약 간다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갈 거예요. 유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청소부 한유라로요. 그것은 일종의 시험이었다. 그녀 자신을 위한 시험. 그리고 그녀가 떠나온 세상을 위한 시험. 민준은 빙그레 웃었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좋아.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가든 당신은 그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일 거야. 가서 즐기고 와. 박상무는 내가 다른 팀을 붙여서 감시할 테니 걱정 말고. 하지만 임무가 가끔은 그림자도 햇빛을 쐴 필요가 있지. 이건 명령이야, 한유라 요원. 민준의 장난스러운 말투에 유라는 결국 희미하게 웃고 말았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래 가보자. 10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 그곳에서 오수진을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들을 다시 만나보자. 과연 그들은 얼마나 변했을까? 그리고 그들 눈에 비친 청소부 한유라는 어떤 모습일까? 유라는 답장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참석이라는 두 글자를 타이핑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창회 참석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임무의 시작이었다. 동창회가 열리는 날, 한유라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아우라 로열 호텔의 그랜드 볼룸으로 향했다. 그녀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회색 면바지에 무채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질끈 묶은 머리는 며칠 전 청소부로 일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선택했다. 이것은 그녀의 갑옷이자 보이지 않는 검이었다. 이 가면무도회 같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얼굴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위장이 될 수 있었다. 그랜드 볼룸은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 방의 모든 구석 샹들리에에 크리스털 개수카펫의 무늬까지도 알고 있었다. 몇 주 전 그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엎드려 바닥에 보이지 않는 얼룩을 닦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이곳에 손님으로 초대받았다. 아이러니한 상황에 유라는 희미한 쓴웃음을 지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끄럽던 연회장 안에 아주 잠시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정장으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소박한 차림은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질적이었다. 몇몇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호텔 직원으로 착각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러다 누군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한유라 아니야. 그 말을 시작으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당혹감, 호기심,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경멸감이 뒤섞여 있었다. 유라는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느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방 한쪽 구석에 마련된 음료 테이블로 향했다. 마치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의 걸음은 침착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유라야, 정말 너 맞구나. 세상에 얼마만이야. 한때 반장이었던 박선영이 과장된 반가움을 표하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유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으며 값을 매기고 있었다. 선영가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유라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난 뭐 그냥 그렇지. 남편 사업 도와주면서 애들 키우고. 넌 요즘 뭐하고 지내? 졸업하고 통 소식이 없어서 다들 궁금해했어. 선영의 질문에 주변에 있던 몇몇 동창들이 귀를 쫑긋 세웠다. 이것이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었다. 한때 성적도 상위권이었고 조용하지만 총명했던 한유라가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나 그냥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 유라는 담담하게 말했다. 호텔와 어디 호텔 좋은 데 다니나 보네. 선영의 목소리 톤이 살짝 올라갔다. 여기 아우라 로열 호텔. 그 순간 선영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실망과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표정을 유라는 놓치지 않았다. 아우라 로열 호텔.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이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분명 대단한 일이었다. 하지만 유라의 행색은 그녀가 이곳의 지배인이거나 하다못해 정직원 컨시어지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았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일하는구나. 선영은 더 이상 직책을 묻지 않았다. 유라의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른 친구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유라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동정의 시선 혹은 나는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담긴 시선들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유라는 묵묵히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따라 마셨다. 그녀는 실망하지도 상처받지도 않았다.
그저 관찰할 뿐이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나약하고 물질적인 것에 쉽게 흔들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의 눈이 아니었다. 수많은 비밀과 거짓을 파헤쳐온 그림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 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오수진이 등장했다. 그녀는 마치 레드카펫 위를 걷는 여배우처럼 나타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 컬렉션으로 휘감은 그녀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였다.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빛나고 있었고 손가락에는 그녀의 얼굴만한 보석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연 회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수진아, 웬일이야, 너무 예뻐졌다. 이 가방 새로 나온 거 아냐? 역시 오수진은 다르다니까. 수진은 사람들의 찬사를 온몸으로 만끽하며 여왕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이 인파 너머 홀로 서 있는 유라에게 닿았다. 수진의 입가에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가 걸렸다.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채 천천히 유라에게로 다가왔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주위 사람들도 함께 이동하며 길을 열었다. 마침내 유라의 앞에 선 수진은 과장된 놀라움을 연기하며 입을 열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한유라, 정말 네가 올 줄은 몰랐는데 용기가 대단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고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수진아, 오랜만이네. 유라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야. 한 10년 넘었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길래. 모습이 좀 많이 변했네. 수진은 대놓고 유라의 옷차림을 비웃었다. 그녀의 말에 몇몇 친구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은 다 변하는 거지. 유라가 담담하게 받아쳤다. 변해도 너무 변했지.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조용히 공부만 하는 범생이 같았는데 지금은 영락없는 아줌마네. 고생 많이 했나 봐. 수진의 공격은 집요했다. 그녀는 유라를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하고 있었다. 과거에도 그랬듯 그녀는 언제나 유라를 밟고 일어서려 했다. 다들 사는 게 그렇지 뭐. 유라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몸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수진은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유라의 팔을 붙잡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딜 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 좀 더 하자. 다들 궁금해하잖아. 우리 모범생 한유라가 지금은 뭘 하는지. 아까 선영이한테 들었는데 이 호텔에서 일한다며. 설마 청소하는 건 아니지? 수진의 마지막 말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이 외쳤고 연 회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청소라는 단어는 마치 금기어처럼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유라는 자신을 붙잡은 수진의 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유라의 깊고 고요한 눈빛과 마주친 순간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맞아, 나 이 호텔에서 청소해. 유라의 대답은 너무나도 담담하고 당당해서 오히려 질문을 던진 수진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유라가 울거나 변명하거나 최소한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유라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다. 이제 동정의 시선조차 사라지고 노골적인 경멸과 비웃음이 유라를 향했다. 수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우월감에 가득 찬 미소를 되찾았다. 그녀는 이 게임의 승자가 자신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친구들을 향해 돌아서며 마치 선심 쓰듯 말했다. 얘들아, 그래도 유라 너무 구박하지 마. 다들 먹고 살기 힘든 거잖아. 그렇지 유라야, 혹시라도 일하다가 억울한 일 생기면 나한테 말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그녀는 보란듯이 자신의 가방에서 반짝이는 명함 지갑을 꺼냈다. 사실 내가 조만간 아주 대단한 분이랑 결혼하거든. 그분 성함만 대면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일이 없어. 특히 이 아우라 호텔은 우리 자기 집안 거나 마찬가지라서 내가 말 한마디면 너 같은 직원은 바로 잘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직원으로 승진시켜 줄 수도 있어. 수진의 폭탄 선언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사람들의 눈이 탐욕과 부러움으로 번뜩였다.
그들은 수진이 말하는 대단한 분이 누구인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유라는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수진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허술했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 거짓말을 믿고 싶어 했다. 그들은 진실이 아닌 자신들이 믿고 싶은 환상을 좇고 있었다. 오수진은 완전히 쇼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과 화려한 미래에 대해 떠들어대며 유라의 실패와 초라한 현재를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유라는 조용히 그 무대에서 벗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화려한 불빛이 아니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허영과 욕망, 그리고 그 속에서 길을 잃은 옛 친구의 가련한 모습이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유라는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알고 있었다. 오수진은 동창들의 선망과 질투가 뒤섞인 시선을 한껏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연회장 중앙에 서서 마치 기자회견을 하는 톱스타처럼 손을 휘저으며 자신의 화려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교묘하게 계산된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들 내 약혼자가 누군지 궁금하지 말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 워낙 베일에 쌓인 분이라 신분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리시거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고만 알아둬. 그녀는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손짓 하나, 시선 처리 하나까지 모두 철저히 연기되고 있었다. 얼마 전에는 둘이서만 전용기를 타고 몰디브에 다녀왔잖아. 섬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아, 정말 꿈만 같았어. 그리고 다음 달 내 생일 선물로는 청담동에 있는 빌딩을 하나 사주신다고 약속했어. 자기는 그냥 소박한 선물이라는데 정말 못 말린다니까.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가 늘어놓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재계 가십 기사나 소셜미디어에서 떠도는 상류층의 소문을 짜깁기 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창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수진이 만들어낸 환상에 완전히 매료되어 감탄사를 연발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수진아, 그분 혹시 우리가 알만한 그룹의 회장님이야. 수진은 곤란하다는 듯 손사래를 치면서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글쎄, 이 호텔도 그분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하면 설명이 될까? 얼마 전에는 아시아 지점 확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시던데 결국 아무도 모르게 경쟁사를 인수하는 걸로 깔끔하게 해결하시더라고. 정말 일할 때 보면 무서울 정도로 냉철한 분이야. 하지만 나한테는 한없이 다정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창가에 서 있던 한유라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아시아 지점 확장 문제 비밀리에 진행된 경쟁사 인수. 그것은 아우라 그룹의 최고위급 임원들만 아는 1급 기밀이었다. 어떻게 오수진이 저런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물론 그녀는 세부 사항은 전혀 모른 채 어디선가 주워들은 정보에 겉핥기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신호였다. 유라의 머릿속에서 동창회 참석이라는 개인적인 과제가 순식간에 그림자의 임무로 전환되었다. 오수진 그녀는 단순한 허영덩어리가 아닐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유라가 쫓고 있는 정보 유출의 고리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유라는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안 메신저를 통해 김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수진, 모든 것을 조사해. 지금 당장. 수진의 쇼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유라를 완전히 짓밟아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유라가 서 있는 창가로 다시 다가왔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에 노골적인 저기가 가득했다. 유라야, 넌 내 얘기가 좀 불편하겠다. 사는 세상이 너무 달라서. 그렇지. 유라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그녀를 응시했다. 그 침묵이 수진을 더욱 자극했다. 하긴 매일같이 남들이 버린 쓰레기나 치우는 사람이 뭘 알겠어. 이런 화려한 세상은 상상도 못 해봤겠지. 솔직히 말해서 네가 여기 온 것 자체가 우리 동창회의 물을 흐리는 거야. 너 때문에 품격이 떨어진다고. 모욕적인 언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누구도 감히 수진을 막아서지 못했다. 오히려 대부분은 이 잔인한 쇼를 즐기고 있는 듯했다. 바로 그때 수진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어머, 내 팔찌가 없어졌어.
그녀는 자신의 왼쪽 손목을 부여잡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녀의 손목은 텅 비어 있었다. 이거 자기한테 약혼 선물로 받은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인데 5캐럿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단 말이야.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들 바닥을 살피고 자신의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다. 수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그녀의 눈은 단 한 사람 한유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잠깐, 혹시... 수지는 마치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유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너 아까 나한테서 스쳐 지나갔지? 내 팔에 손댔지? 유라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무슨 소리야, 수진아. 무슨 소리냐니. 여기 너 말고 내 팔찌를 훔쳐갈 사람이 누가 있어. 다들 웬만큼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비싼 물건에 눈독 들일 사람이 너 말고 또 있냐고. 수진의 외침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이제 상황은 명백해졌다. 이것은 처음부터 수진이 계획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유라를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닌 범죄자로 만들 작정이었다. 동창들의 시선이 의심과 경멸로 바뀌어 유라에게 쏟아졌다. 설마 유라가 정말 훔쳤을까?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런데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건 아니지. 그러게 왜 주제도 모르고 이런 자리에 와서 아무도 유라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오수진이 만들어낸 서사에 유라를 가난하고 비참한 도둑으로 캐스팅해버렸다. 가방 이리 내놔. 내 가방에 숨겼지. 수진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유라에게 달려들어 그녀가 메고 있던 작은 천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쏟아부었다. 가방에서 나온 것은 낡은 지갑과 손수건 작은 수첩, 그리고 업무용으로 보이는 작은 손전등이 전부였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팔찌는 어디에도 없었다. 수지는 당황했지만 이내 다른 묘안을 떠올렸다. 몸에 숨겼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태어날 리가 없어. 당장 호텔 보안팀 불러 이 여자 몸수색해야겠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유라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섬처럼 고립되었다. 그녀를 향한 비난과 의심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유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소지품을 천천히 주워 담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몰아붙이는 수십 개의 눈들을 하나하나 마주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은 광기에 가까운 증오로 불타는 오수진의 눈에 멎었다. 유라는 나지막하지만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수진,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고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두려움이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차가운 경고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 기묘한 위압감에 수지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뭐야? 도둑이 어디서 큰 소리야? 그래,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좋아, 내가 오늘 진짜 꼬라지를 만천에 공개해줄게. 수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여기 그랜드 볼룸인데요. 당장 보안팀 좀 올려보내주세요. 여기 도둑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수화기 소리가 들리고 연 회장에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곧 닥쳐올 폭풍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유라는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인가? 아니, 벗어날 수는 있을까? 유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요히 서서 다가오는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그녀의 주변만이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오수진의 전화가 끊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 회장 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호텔 보안팀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공간에 무게감을 더했다. 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날카로운 눈으로 방 안을 빠르게 훑으며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시선이 방 한가운데 고립된 채 서 있는 한유라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오수진에게 멎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보안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수진은 구원군이라도 만난 듯 즉시 그에게 달려가 유라를 가리키며 외쳤다. 당신들 잘 왔어요. 저 여자가 내 다이아몬드 팔찌를 훔쳤어요.
당장 저 여자 몸이랑 소지품을 샅샅이 뒤져서 내 팔찌를 찾아내요. 보안팀장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수많은 VIP 고객들의 온갖 변덕과 사건 사고를 처리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수진을 진정시키려는 듯 정중하게 말했다. 손님 우선 진정하시고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난 사건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식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나 예단이 없었다. 오직 직업적인 냉철함만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유라에게 집중되었다. 그녀가 울면서 부인하거나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유라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보안팀장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필요한 절차라면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를 고소한 오수진 씨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군요. 유라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수진아, 내가 네 팔찌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지? 내가 네 팔에 손을 대는 걸 본 사람이라도 있어? 아니면 다른 증거라도?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광기에 휩싸여 있던 수진을 순간 말문이 막히게 했다. 증거 그런 게 있을 리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꾸며낸 자작극이었기 때문이다. 증거가 왜 필요해? 네, 행색이 바로 증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겠어? 돈에 쪼들려서 양심까지 팔아먹은 너 말고는 없다고 수진은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다. 유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어리석은 아이의 때를 보는 어른의 그것과 같았다. 내 행색이 증거라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 수진아. 이건 그냥 너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야. 유라의 침착한 대응은 폭풍의 눈과 같았다. 그녀가 고요할수록 주변의 혼란은 더욱 거세졌다. 수진은 유라의 태도에 이성을 잃고 더욱 길길이 날뛰었다. 그녀는 유라가 이 상황을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한낱 청소부의 차분함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이 도둑년이 어디서 감히 당신들 뭐해요? 저 여자 당장 끌고 가지 않고. 바로 그 아수라장의 한복판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호텔 재무팀의 최 과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한유라가 박 상무와 함께 주목하고 있던 정보 유출의 핵심 용의자 중 한 명이었다. 최 과장은 연 회장의 험악한 분위기에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분명 오수진을 만나러 온 것 같았지만 이런 소란은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다. 그의 시선이 오수진과 마주쳤고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짧고 미묘한 눈빛이 오고 갔다. 당황 불안, 그리고 무언의 경고. 한유라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최 과장과 오수진,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다. 유라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무서운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오수진이 아우라 그룹의 내부 기밀을 알고 있었던 것. 최 과장이 바로 그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재무팀 소속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나기로 했다는 것. 유라의 시선은 최 과장이 들고 있는 서류 가방의 작은 로고에 멎었다. 제오 이니셜이 새겨진 처음 보는 로고였다. 제오 프로젝트. 그녀가 박 상무의 컴퓨터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암호화된 파일명.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오수진의 허영심과 거짓말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큰 범죄의 일부, 어쩌면 미끼이거나 공범이었던 것이다. 최 과장 같은 내부 유출자가 정보를 빼돌리고 오수진은 그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가치를 포장하며 상류층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진이 말하던 대단한 약혼자는 실체가 없는 유령이거나 혹은 이 범죄 네트워크의 더 높은 꼭두각시일 수도 있었다. 이제 동창회는 유라에게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의 장이 아니었다. 이곳은 범죄 현장이었다. 최 과장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듯 오수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진 씨,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 게... 최 과장님. 수진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그의 팔에 매달렸다. 마침 잘 오셨어요.
저 여자가 제 팔찌를 훔쳤어요. 과장님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제가 얼마나 값비싼 물건들을 하고 다니는지 아시잖아요. 최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어떻게든 오수진과의 관계를 숨기고 싶어 했는데 그녀가 스스로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있었다. 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유라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평범한 청소부의 옷을 입은 유라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저 눈빛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심판하는 자의 눈빛이었다. 유라는 더 이상 이 소모적인 싸움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미 원하는 것을 얻었다. 결정적인 단서. 그녀는 소란을 틈타 아무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어 김 비서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다. 플랜 B, 최정훈 과장과 오수진, JO, 연관성 확인. 서버 데이터 즉시 확보. 10분 후 내가 보안실로 이동. 메시지를 보낸 유라는 보안팀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좋습니다. 이 소란을 여기서 끝내죠.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니 보안실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시죠. 그녀의 말은 항복 선언처럼 들렸다. 오수진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다른 동창들도 결국 꼬리를 내리는구나 하는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전략적 후퇴였다. 그녀는 이제 이 작은 연극의 무대에서 내려와 더 큰 전쟁을 지휘해야 했다.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오수진과 최 과장을 한 번에 올가맬 시간을 벌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보안팀장은 유라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소란이 호텔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유라는 2명의 보안 요원에게 둘러싸여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오수진의 조롱 섞인 목소리와 동창들의 비웃음이 쏟아졌다. 하지만 유라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지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연회장을 나서는 그녀의 입계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폭풍의 고요함은 끝났다. 이제 진짜 폭풍이 몰려올 시간이었다. 한유라는 보안 요원들을 따라 연회장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문이 닫히자 시끄럽던 동창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졌다. 화려한 연회장과는 달리 호텔의 직원 통로는 차갑고 기능적인 모습이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길고 끝없는 복도를 비추었고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다. 보안팀장은 유라의 몇 걸음 앞에서 길을 안내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곧게 편등과 딱딱한 걸음걸이에서 불편한 심기가 느껴졌다. 유라를 범인으로 확신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녀의 너무나도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가 그의 오랜 경험에 경종을 울리고 있었다. 저 여자는 평범한 좀도둑이 아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연회장 안에서는 유라가 사라지자 다시 축제 분위기가 피어올랐다. 오수진은 완벽한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다들 한 잔씩 해. 오늘은 내가 쏠게. 우리 중에 저런 불결한 도둑이 섞여 있었다니. 정말 액땜했다고 생각하자고. 동창들은 환호하며 그녀의 말에 동조했다. 그들은 오수진의 권력과 부에 아부하며 방금 전 한 친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동참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했다. 불안한 것은 최 과장뿐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기세등등해진 오수진이 그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최 과장님, 어디 가세요? 우리 과장님 덕분에 제가 억울한 누명을 벗을 뻔했잖아요. 제가 오늘 제대로 대접해야죠. 그녀는 최 과장을 자신의 영향력 있는 인맥으로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최 과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아까 마주쳤던 한유라의 그 서늘한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복도를 거의 다 지났을 무렵 유라와 보안 요원들이 막 코너를 돌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육중한 연 회장 문이 소리 없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요란한 등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등장이었다. 한 남자가 연 회장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그림자처럼 김 비서와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따르고 있었다. 남자는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차콜 그레이 색상의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었지만 그의 몸짓 하나 서 있는 자세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권위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강민준이었다. 아우라그룹의 총수.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는 남자. 연 회장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음악도 웃음소리도 잔 부딪히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모든 시선이 문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에게로 향했다. 누구지 연예인인가 아니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 같아. 저 기운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동창들은 저마다 숨을 죽인 채 수군거렸다.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수진 역시 완전히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떠들어대던 대단한 약혼자의 이야기가 이 진짜 권력자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유치한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저 남자는 왜 여기에 나타난 거지? 설마 나를 만나러 온 건가? 그녀의 머릿속에 말도 안 되는 망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강민준의 시선은 연 회장 안의 그 누구에게도 머물지 않았다. 그는 얼어붙은 군중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지나쳐 오직 한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복도 끝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아내 한유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 사이로 길이 열렸다. 누구도 그의 앞을 가로막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수진과 최 과장 그리고 다른 모든 동창들은 넋이 나간 채 그의 움직임을 쫓았다. 왜지 왜 저 남자가 저 도둑년을 향해 걸어가는 거지? 모두의 머릿속에 똑같은 의문이 떠올랐지만 누구도 그 답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복도 끝. 보안팀장이 막 보안실 문을 열려고 하던 참이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그가 반사적으로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강민준 회장을 사진으로만 보았었다. 하지만 실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사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다. 호텔의 말단 보안팀장이 감히 눈을 마주칠 수도 없는 존재. 이 호텔의 아니 이 그룹의 주인이었다. 회장님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강민준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건히 서서 자신의 아내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서웠다. 그의 시선은 마침내 한유라에게 닿았다. 늘 그렇듯 냉철하고 무표정한 그의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오직 유라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아주 희미한 걱정과 안도의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괜찮아? 라고 묻는 듯한 눈빛. 유라는 그를 마주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는 눈짓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견고한 신뢰의 기류가 흘렀다. 연 회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복도에서 벌어지는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오수진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왜 아우라그룹의 회장이 저 초라한 청소부 앞에 서 있는 거지? 상황은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연 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모든 인물들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바로 지금 열리고 있었다. 강민준은 얼어붙은 보안 요원들 앞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다. 그들에게 그는 보이지 않는 유령과도 같았다. 그의 세상에서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의 모든 신경과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그의 아내 한유라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유라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날고 초라한 옷을 입은 아내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덮어주었다.
그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해서 방금 전까지 유라를 향해 쏟아지던 모든 경멸과 모욕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연 회장 전체를 뒤흔들 한마디를 내뱉었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절대적인 정적이 흐르는 공간 속에서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내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런 꼴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여보. 그 한 단어가 모든 것을 파괴했다. 보안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웠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아우라 그룹 회장의 부인을, 이 호텔의 진정한 안주인을 범죄자 취급하며 보안실로 끌고 가려 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리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그의 경력은 아니,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었다. 연 회장 안에 있던 동창들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초라한 청소부, 비참한 도둑, 자신들이 조롱하고 짓밟았던 한유라가 대한민국 재계의 신화 강민준 회장의 아내라고 조롱과 비웃음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얼굴 위로 이제 경악과 공포, 그리고 지독한 수치심이 번져나갔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오수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의기양양했던 미소가 유리처럼 얼어붙더니 이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다. 강민준. 그녀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도용했던 바로 그 이름. 그녀가 한유라를 짓밟기 위해 사용했던 최고의 무기가 사실은 한유라의 것이었다는 잔인한 진실. 세상의 모든 아이러니가 그녀를 비웃고 있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강민주는 아내의 어깨를 감싼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다. 분노는 동등한 상대에게나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의 눈에는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보안팀장을 향해 고갯짓했다. 설명해 보시죠. 내 아내가 왜 당신들과 함께 있었는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 담겨 있었다. 보안팀장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강민준의 뒤에 서 있던 김 비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계처럼 날카로웠다. 회장님, 잠시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 비서는 먼저 보안팀장을 향해 말했다. 오수진 씨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다이아몬드 팔찌는 방금 전 오수진 씨의 핸드백 안주머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호텔 보안팀이 분실방지 태그의 신호를 추적하여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오수진의 자작극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 그녀가 유라를 모함하기 위해 벌인 추악한 연극의 대본이 만천에 공개된 순간이었다. 동창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김 비서의 보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돌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화면에는 최정훈 과장과 오수진의 얼굴이 나란히 떠 있었다. 또한 오수진 씨는 현재 저희 그룹의 1급 기밀 유출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재무팀 최정훈 과장과 공모하여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비서는 화면을 넘겼다. 화면에는 JO라는 이름의 유령 회사에서 오수진의 차명 계좌로 수억 원이 입금된 내역 두 사람이 호텔 라운지와 지하 주차장에서 은밀하게 접촉하는 CCTV 영상, 그리고 최 과장의 컴퓨터에서 복원된 오수진에게 기밀 정보를 전달한 이메일 내역이 차례로 나타났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최 과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오수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상류층 행세를 하는 여왕이 아니었다. 사기꾼 절도, 미수범, 그리고 산업 스파이. 그녀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궁지에 몰린 오수진은 마침내 무너졌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사죄나 반성이 아니었다.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광기 어린 절규였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다 전연이 꾸민 함정이라고. 한유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지. 처음부터 전부 네 계획이었지. 그녀는 손톱을 세우고 유라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유라의 몸에 손끝 하나 대기 전에 그림자처럼 나타난 경호원들이 그녀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아 제압했다. 이거 놔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녀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이 되어 연 회장을 맴돌았다. 한때 그녀를 떠받들던 동창들은 이제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강민주는 더 이상 그 추악한 광경을 볼 가치도 없다는 듯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몸을 돌렸다. 김비서 뒤처리는 알아서 해. 저 두 사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게 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신원도 파악해둬. 그의 마지막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동창들의 심장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미래가 오늘 밤의 행동 하나로 인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강민주는 아내와 함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 회장을 걸어 나갔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저주를 퍼붓는 오수진의 비명소리와 망연자실한 채 끌려가는 최 과장의 모습, 그리고 돌처럼 굳어버린 동창들을 뒤로 한 채 진실의 막은 올라갔고 잔인한 연극은 끝났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었다. 강민준의 품에 안겨 연 회장을 나서는 동안 한유라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는 오수진의 마지막 발악 같은 비명소리와 동창들의 당황한 웅성거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움직이는 김비서의 냉정한 목소리가 뒤섞여 혼돈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남편의 단단한 팔과 그의 천이 그녀를 모든 혼란으로부터 지켜주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복도를 지나는 동안 몇몇 동창들이 용기를 내어 그들 뒤를 쫓아왔다. 한때 반장이었던 박선영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유라를 불렀다. 유라야, 정말 미안해.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수진이 말만 듣고. 그녀의 말은 제대로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흩어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비굴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 뒤에 서 있는 다른 동창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다. 유라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어깨에는 여전히 강민준의 캐시미어 코트가 걸쳐져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초라한 누더기 위에 왕비의 망토를 걸친 것처럼 기묘한 위엄을 자아냈다. 그녀는 선영을 그리고 그 뒤의 친구들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실망감만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선영가. 유라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미안해해야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사람을 옷차림과 직업으로 판단하는 너희 자신에게 말이야.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들의 가슴에 박혔다.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난 괜찮아. 난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하지만 너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니. 그 말을 남기고 유라는 다시 몸을 돌렸다. 강민주는 아내의 어깨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으며 마치 더러운 것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엘리베이터로 이끌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과거의 그림자들은 마침내 그녀의 등 뒤로 완전히 사라졌다. 강민주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대신 엘리베이터의 맨 꼭대기층 버튼을 눌렀다. 그곳은 호텔의 루프탑 헬리패드로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공간이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사방이 탁 트인 헬리패드 위에서는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아찔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시의 모든 불빛과 소음이 저 먼 곳에 있었다. 이곳은 오직 바람소리와 두 사람의 침묵만이 존재하는 세상의 정상과도 같은 곳이었다. 강민주는 아내를 데리고 헬리패드 가장자리로 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유라의 어깨를 감쌌던 팔을 풀어 그녀를 자신의 앞으로 돌려쓰고 그녀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유라는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괜찮아요. 조금 씁쓸하긴 하지만 그 자식들이 당신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난 아직도 분이 안 풀려. 화내지 말아요.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오늘 좀 슬펐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람들의 편견과 허영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게. 그녀는 난간에 몸을 기댄 채 도시의 불빛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오늘 제가 왜 청소부 모습 그대로 동창회에 갔는지 아세요? 어쩌면 아주 작은 기대를 했었나 봐요. 혹시라도 그 시절에 순수했던 친구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나를 나 자체로 봐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그녀의 작은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강민주는 그런 아내를 뒤에서 조용히 끌어안았다. 그의 턱이 그녀의 정수리에 와닿았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와는 완전히 작별할 수 있겠어. 네, 유라의 목소리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덕분에 아주 후련하게 정리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한유라는 없어요. 오직 지금의 나 당신 곁에 있는 한유라만 있을 뿐이에요. 그녀는 남편의 품 안에서 몸을 돌려 그를 마주보았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나타났을 때 꼭 영화 속 왕자님 같았어요. 왕자님이라니 낯간지럽군. 민주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아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세상 가장 따뜻했다. 내 아내가 공영에 처했는데 당연히 가야지. 세상 끝이라도.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오고 갔다. 이제 제이오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라가 물었다. 당신이 던져준 결정적인 단서 덕분에 최정훈 과장과 박상무를 포함한 내부 유출자 라인을 모두 검거했어. 오수진은 그들의 끈앞풀에 불과했고 경쟁사에서 우리 확장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벌인 짓이었지. 모든 게 끝났어. 당신의 완벽한 승리야 그림자. 민준이 장난스럽게 그녀의 코드네임을 불렀다. 유라는 활짝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맑게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다시 도시의 야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수진처럼 거짓된 가면을 쓰고 살아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며 살아갈까. 하지만 이제 그녀는 괜찮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직업이 아닌 자신의 내면과 진실된 삶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이제 집에 가요, 여보. 유라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세상의 정상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오랫동안 서울의 밤을 내려다보았다. 추악한 연극은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으며 그들의 삶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가면을 벗어던진 여왕과 그녀를 지키는 왕의 밤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